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은 현대사 세 번째 주제인 주제 42,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6.25 전쟁 몇 년도에 시작이 돼서 몇 년도에 끝났을까요? 뭐라고요? 45년, 55년, 정답은 1950년부터 53년까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연도 시작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쉬워요. 우리가 광복이 45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5년 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남한 북한이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딱 걸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즉, 6.25 전쟁 직전에 이미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으로 이제 증오심, 또 적개심이 더 강화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호란도 그렇고 전쟁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거의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배경, 전쟁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두 번째, 전개 과정, 어떤 순서대로 무엇이 전개가 됐는가? 세 번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배경, 전개, 영향, 이 3단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이에요. 어, 중국이 처음부터 공산국가는 아니었어요. 원래 중국 국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결과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하고 중국 국민당은 어디로 쫓겨갑니까? 지금의 대만, 타이완으로 쫓겨가게 돼요. 그래서 대륙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은 이제 우익 계열의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 시점이 6.25 전쟁 딱 1년 전인 49년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형님이 하나 더 생긴 아주 든든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6.25 전쟁 전에도 38선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 우리나라 지휘관들의 오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늘상 이렇게 티격태격 했으니까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도 이것도 뭐 늘상 티격태격 하던 그런 사건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38선 부근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김일성 같은 경우는 소련으로부터도 뭐 무기를 지원받고 또 중국으로부터도 니네 위험하면 도와줄게라는 약속까지 막 받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남한에서는 주한 미군이 상당 부분 많이 철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승만에게 있어요. 이승만이 뻑 하면은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미군이 끌고 가가지고 저기 평양까지 막 점령하고 내가 좀만 있으면은 한반도 통일할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좀 허풍을 떠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전쟁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다가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저 이승만이 좀 위험한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군대를 많이 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판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미군이 빠졌네? 이거 해볼 만한데? 이런 이제 생각을 김일성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치슨 선언 또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그런 선언인데 에치슨 라인을 설정한 선언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에요. 그럼 에치슨은 뭐냐?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총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미국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동쪽까지만 방어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이 라인이 바로 에치슨 라인인데, 일본 포함되죠? 필리핀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 작은 섬, 요게 이제 대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죠? 자,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이 선 바깥에 있는 지역은 우리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일성은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 쳐들어가도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일제히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군 남침 써놓으면은 쉬운데 선생님이 이거 딱 가리고 여러분 6.25 전쟁은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합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인가? 아니야.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인가? 엄청 헷갈리시죠? 요거 한 방에 정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장난 좀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교실에서 엉덩이 쑥 내밀고 있으면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장전을 한 다음에 앞으로 힘껏 찌르는 그 뭐라고 부르죠? 아, 그렇죠. 말해도 되죠? 네, 똥침이라고 불러요. 왜 똥침이냐면은 똥꼬를 향해서 침을 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서 쳐들어왔잖아요. 남쪽을 향해서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북한군의 남침 기습이잖아요. 기습.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밀리게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이 유엔을 소집을 해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이 되지만 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죠. 또 왔는데 이미 북한군이 많이 이 남한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겠다. 어디를 방어를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북한이랍니다. 부산과 대구를 지역을 흐르는 김해까지 흐르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북한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우리가 부산, 대구 지역, 그러니까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기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라면서 필사적으로 지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 여러분들 255쪽에 있거든요. 각 시기별로 지도, 전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천 상륙 작전, 야, 그거 가능하겠어? 라고 했지만 아주 낮은 성공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격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수비, 이번에는 공격. 보세요. 인천을 기습하면서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되찾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38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진격을 했느냐? 그렇죠. 바로 중국과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우리가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얼마 전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그 국군의 날이 우리 국군이 6.25 전쟁 때 처음으로 38선 북쪽 땅을 밟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그런 날이다라는 겁니다. TMI죠? 네, 넘어갈게요. 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한반도를 장악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누가 쳐들어오죠?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 중국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공산화된 중국이죠. 자,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대대적인 후퇴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대전까지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대로 전쟁을 끝날 수 없다라면서 다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으쌰으쌰 해서 2달 만에 서울을 되찾게 되고요. 이때부터 대충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38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전선이 멈춰 있는 전선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자, 이때 소련의 제안으로 51년 7월 달에 휴전회담, 바꿔서 말하면은 정전회담, 같은 말이에요. 정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51년 7월 달이잖아요. 전쟁 터지고 한 1년 정도 만에 소련 측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정전이 체결이 될 때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53년. 와, 도대체 2년 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은 바로 포로 송환 문제에 있었습니다. 소련 측에서는 자동 송환을 주장을 했었고요. 미국 측에서는 자유 송환을 주장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보세요. 소련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고 나면 남한이 붙잡고 있는 북한군은 자동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북한군이 잡고 있는 남한 포로들은 자동적으로 남한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자동 송환이에요. 소련이 주장을 했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게 뭐 어때서? 그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북한군이 요 남한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병력 보충을 남한에서 하게 됩니다. 즉 서울 지역의 학생들을 잡아다가 북한군 옷을 입혀서 북한군을 위해서 싸우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잡힌 포로들은 비록 옷은 북한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고향은 어디예요? 대전일 수도 있고 광주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군으로 잡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북한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반대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 국군도 북한 지역을 장악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북한 지역의 학생들을 또 이렇게 보충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이때 북한군에게 잡힌 남한군은 국군은 결국은 고향이 북쪽 지역인 북한 사람인데 우리 국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전쟁 끝나면은 남한으로 강제로 보낸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야, 우리 포로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 북한 갈래? 남한 남을래? 제3국으로 갈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지를 주자. 그게 이제 미국이 주장했던 자유송환입니다.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거나 이런 문제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좀 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승만이 형이 사고를 칩니다. 우리가 잡고 있었던 포로들 중에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반공 포로들을 미국의 승인 없이 함부로 석방을 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생님이랑 성민이랑 지금 이 빵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재가 와가지고 이 빵 내 거 하고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결국은 2년 만에 이제 회담이 마무리가 되죠. 포로 송환 문제에 있어서 공산군 측이 대체로 미국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휴전선이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선과 휴전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다릅니다. 38선은 그냥 지구본에 그어져 있는 직선이에요. 직선. 여기 보세요. 지도에도 나와 있죠. 직선. 자, 그런데 휴전선은 뭐냐면요. 이 당시 53년 7월 27일 날의 전선을 휴전선이라고 불러요. 전투의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서쪽에서는 우리 국군이 조금 밀렸어요. 많이 뺏긴 거죠. 동쪽에서는 우리 국군이 조금 더 우세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38선 북쪽 땅인데 휴전 이후에는 남한 땅이 된 유명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철원, 그다음에 뭐 속초, 원래는 북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38선 북쪽에 있었는데 휴전선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땅인 거고요. 반대로 빼앗긴 땅도 있죠. 개성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개성. 개성 같은 경우는요. 원래 38선 남쪽에 있어서 남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휴전선 요때 우리가 빼앗긴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개성은 북한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전선과 38선은 다르다. 요거는 이제 뭐 꼭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 한번 살펴볼까요?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났겠죠. 싸우고 나면은 서로 욕하잖아요. 그래서 남한, 북한 상호 적대감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자,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남한, 북한 모두 다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북한에서는 조금만 김일성에게 좀 다른 의견을 내면요. 야, 너 미제 앞잡이지, 너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처형하고, 막 숙청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가 되고요. 남한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정부에 다른 의견을 내면은, 야, 너 빨갱이지, 너 공산당 아니야? 이러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점점점 이승만의 독재 체제도 강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공주의가 강화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게 약간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주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든 와중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잖아요. 엄청나게 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권 국가 내에서 중국의 위상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맞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었는데 6.25 전쟁을 기점으로 다시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미국이 일본을 전쟁 보급 기지로 사용을 하면서 일본을 막 살려주는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거든요. 주권도 회복시켜 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아이러니하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순서 일단 좀 잘 알아두세요. 특히 지도를 가지고 좀 어떤 지도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지금 이 시기의 지도구나.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순서 지도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